어머니, 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30년치 이자 지금부터 받으러 왔습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오늘부로 저희와 함께 가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가정법원 정문 앞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5대가 일렬로 멈춰 섰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한 여자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오선주는 방금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인주 냄새가 배어 있었고 서류 봉투를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착한 순간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선주의 뒤에는 남편이었던 나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막 이혼 서류를 건네받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윤춘자가 팔짱을 끼고 서서 며느리였던 여자의 뒷모습을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선주의 등 뒤에 대고 비웃음 섞인 말을 내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30년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자, 자신이 시키는 대로 고개 숙이고 살아온 여자가 드디어 빈손으로 쫓겨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은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5대가 동시에 법원 앞 도로를 점령하듯 멈춰 선 것입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에서, 뒷좌석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경호 행렬 같았습니다. 도영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춘자는 눈을 비비며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선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JS 파크홀딩스 경영지원실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순서인 것처럼 그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맨 앞에 선 차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선주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춘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경비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주는 차에 오르기 직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영과 마주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자, 30년 동안 자신을 짓밟아온 남자, 30년 동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해온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듯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도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종적이고 말없고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의 눈이었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선주가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그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선 채 떠나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법원 앞에 남겨진 두 사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짓밟아온 여자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오선주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진짜 무게를 알게 되는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도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목격한 광경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버린 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아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가 도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대로 서 있다가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자는 서둘러 법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춘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도영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좌석에 내던지며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뭐냐고, 어디서 저런 놈들을 데리고 온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선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친정이 어디인지, 학창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계속해서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분명 사기꾼들일 거라고, 저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선주는 여전히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여자였고 자신의 아들 덕분에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방금 본 광경을 사기극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모두 법인 차량이었고 그들이 건넨 명함에 적힌 회사명은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JS파크홀딩스. 도영은 그 이름을 떠올리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몇 년 전 재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급성장하는 중견그룹으로 소개되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설마 그 회사와 선주가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도영은 서재에 틀어박혀 인터넷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JS파크홀딩스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회사는 부동산 개발, 유통,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중견그룹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최대 주주는 박선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이름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의 본명은 박선주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 오선주로 불렸지만 본래 이름은 분명 박선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영은 차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만 해온 줄 알았던 여자가 어느새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도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선주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을 시켰는지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고, 참으라면 참았고, 물러나라면 물러났습니다. 도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먹여 살리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한 기다림, 자신을 완벽하게 짓밟을 수 있는 나를 위한 인내였던 것입니다. 도영의 입에서 힘없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누구였던 거냐고,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냐고 허공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선주의 눈빛만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주가 나도영과 처음 만난 것은 30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25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도영은 거래처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선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그의 진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어머니 춘자가 선주의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춘자는 대놓고 며느리의 친정을 무시했고 결혼 전부터 선주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중 가장 잔인한 조건은 친정과의 연락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가난한 친정이 나중에 돈을 빌리러 올 것이 뻔하다며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영은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잠깐만 참으면 된다면서 선주를 설득했습니다. 선주는 울면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당분간 연락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셨고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친정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그것이 새 가정을 위한 헌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첫 아침을 맞은 선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춘자는 상을 받아놓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젓가락을 내던졌습니다. 도영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선주의 일과는 정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짓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도영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격리 일을 맡았고 거래처 관리를 했고 직원들 월급 계산까지 도맡았습니다. 선주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언젠가 도영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선주가 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자는 그런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부추겼습니다. 선주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춘자와 도영은 손님이 올 때마다 선주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름 대신 어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주가 차를 내오면 고맙다는 말 대신 갈 데 없으면 부엌에 가 있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주는 도영의 서재에서 한 통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도영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선주는 그 서류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서류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의 횡령 내역, 비자금 흐름, 탈세 증거, 그리고 그가 만나는 여자들의 명단까지 10년에 걸쳐 모은 자료는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 순간 선주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30년간 당한 모든 굴욕을, 빼앗긴 모든 청춘을, 짓밟인 모든 자존심을 되돌려 팠겠다고. 그 대가를 지금부터 돌려받겠다고. 법원에서 돌아온 선주는 곧장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올라가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선주가 10년 전 친정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의 본거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선주가 친정과 연락을 끊은 후에도 딸을 위해 조용히 재산을 불려오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선주 앞으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선주는 그 유산을 물려받고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밤마다 사업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 유통업, IT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10년 만에 JS파크홀딩스는 중견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 정태섭이었습니다. 그는 선주의 아버지 시절부터 팍씨 가문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선주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10년간 모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영의 횡령 내역서, 회사 비자금 세탁 흔적, 탈세 증거, 그리고 그가 만났던 여러 여자들의 기록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섭은 파일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도영은 물론이고 그의 회사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선주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정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겠느냐고?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영의 회사가 무너지면 많은 직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이미 세워두었다고 답했습니다. 도영의 회사가 무너지면 그 직원들을 JS파크홀딩스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선주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선주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자신이 도영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까지만 참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태섭이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고소장을 작성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선주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도영의 집이겠지요.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법원 앞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선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가 드디어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며칠 후 선주는 예전에 살던 시댁 근처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낡은 열쇠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금색이 벗겨진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선주의 예상대로 소식은 빠르게 춘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을 통해 선주가 무언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춘자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계속해서 그 열쇠에 대해 추궁하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열쇠가 자신이 숨겨둔 비자금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회사 비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빼돌려 개인 금고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 금고는 외곽의 한 창고에 있었고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주가 비슷한 모양의 열쇠를 가지고 다닌다는 소식에 도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선주가 그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열쇠를 폭제해둔 것은 아닌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춘자와 도영은 선주가 머무는 호텔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선주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에 잠입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마스터키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방 안을 뒤지던 춘자가 서랍 속에서 낡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카페에서 봤다는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춘자는 환호성을 질렀고 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열쇠만 손에 넣으면 선주가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영은 곧장 외곽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어 안에 있는 현금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흔적을 모두 지울 생각이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돌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보았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완전히 다른 열쇠였습니다. 선주가 일부러 가짜 열쇠를 미끼로 던져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열쇠로는 아무것도 열 수 없을 거라고. 진짜 열쇠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영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모를 리가 없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영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상태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주에게 완전히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가짜 열쇠로 자신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이에 진짜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방 침입은 훗날 불법 침입죄로 고소당할 빌미가 될 것이고 금고를 열려 한 시도는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영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30년 전 순진하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었고 자신과 어머니는 그녀가 쳐놓은 그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물고기에 불과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별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자신이 선주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졌습니다. 선주는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 임시 지휘소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원룸이었지만 안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녹음 장치와 통신 장비들이 책상 위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주는 지난 2달간 도영과
춘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왔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회사 내부에 심어둔 내부 고발자들과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선주는 특별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가짜 열쇠에 속아 창고로 달려간 직후 그가 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본심을 드러내기 마련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도영의 집 거실이 비쳤습니다. 도영과 춘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춘자는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3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이런 짓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악을 썼습니다.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회사 비자금 내역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숨겨둔 개인 금고까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비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춘자도 그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헤드폰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춘자는 시골집 장독대 밑에 숨겨둔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 어떤 정치인에게 뇌물을 바쳤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그 장부가 아직 안전한지 걱정했습니다. 춘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자신과 도영만이 알고 있는 곳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선주 같은 여자가 알 리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선주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장소를 선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춘자가 시골집에 갈 때 몰래 뒤를 밟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도영과 춘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을 할지, 회유를 할지, 아니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춘자는 선주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분명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내서 역으로 협박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도영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여자 이제 끝났다고, 어차피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춘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모니터를 통해 선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선주는 헤드폰을 벗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하인처럼 부려먹고 인격을 짓밟고 존재 자체를 무시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이제 그 무덤의 흙을 덮을 차례였습니다. 선주는 휴대폰을 들어 정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소집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태섭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영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에게 연락이 닿았고 긴급 이사회가 이틀 후에 열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선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영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도영은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소집된 긴급 이사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집을 요청한 사람이 익명의 대주주라는 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도영은 낯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영을 보면서도 평소처럼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도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오선주였습니다. 아니 박선주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정태섭 변호사와 몇 명의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술렁거렸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고, 누가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선주는 대답 대신 정태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태섭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주주 명부였습니다. 그 명부에 따르면 JS파크홀딩스가 도영 회사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JS파크홀딩스의 대표이사는 박선주, 바로 이 자리에 선 여자였습니다. 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최대 주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지분이 이렇게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찍힌 공증 도장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선주가 천천히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들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숫자와 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회사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도영이 빼돌린 돈의 흐름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도영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구입, 고급 외제차 구입,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회사와 무관한 지출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띄워지자 회의실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영의 외도 기록이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여러 여자들의 사진과 그녀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사준 선물 내역, 그리고 그중 한 여자의 전과 기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도영이 사귀었던 여자 중 한 명은 사기 전과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당장 중단하라고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주는 화면을 넘기며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사들 중 일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의 비리에 동조하거나 눈을 감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해당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주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주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가 작은 무역회사였을 때부터 그녀는 여기서 일했습니다. 경리로, 비서로, 허드렛 일꾼으로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선주는 마지막으로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거들먹거리며 우쭐대던 남자가 지금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들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도영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업계에 퍼졌습니다. 도영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영과 춘자는 다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마지막 보루인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밑에 숨겨둔 비자금 장부만 확보하면 그것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춘자의 친정 땅이었던 곳으로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주변에 인가도 없어서 비밀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도영은 차를 몰아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춘자는 조수석에서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그 장부만 있으면 된다고, 그걸로 선준현을 협박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자가 앞장서서 뒤뜰로 향했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항아리, 김치를 담그던 독이 비자금 장부의 은신처였습니다. 도영이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혔습니다. 비닐로 싼 뭉치였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장부이긴 했지만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습기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고 종이를 잡는 순간 부스러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도영의 손에서 종이 뭉치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 모아온 모든 기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석양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선주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도영과 춘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것은 가짜라고, 진짜는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든 봉투 안에서 깨끗하게 보존된 장부가 나왔습니다.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한 글자도 번지지 않은 원본이었습니다. 춘자가 벌떡 일어나 선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 둘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선주가 데려온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선주는 장부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이 장소를 알게 된 후 장부를 복사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대신 오래된 백지를 넣어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썩어서 증거인멸로 보일 거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도영은 선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마지막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하녀 취급하고 모욕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승자는 말이 필요 없는 법이었습니다. 선주는 몸을 돌려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등 뒤로 지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춘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중견기업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나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증인석에 오선주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고 선주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30년이라는 세월을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 연락을 끊어야 했던 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당했던 모욕, 회사 일을 도우면서도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했던 일, 그리고 남편의 비리를 알게 된 후 묵묵히 증거를 모아온 과정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바닥 적었습니다. 판사도 미간을 좁히며 선주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주가 그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10년간의 삶이, 사랑이 모두 이용당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30년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부정당하며 살았다고, 자신은 그저 정당한 것을 되찾으러 온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먹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담긴 무게가 법정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도영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선주가 숨겨온 재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오히려 그녀가 남편을 속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은 친정 부모님의 유산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댁의 강요로 친정과 연락을 끊었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딸을 위해 재산을 남겨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유산을 발판으로 정당하게 사업을 키워온 것이며 남편의 재산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선주의 사업, 자금 출처, 부모님의 유언장, 은행 거래 내역 등이 모두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도영의 자금 흐름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넘쳐났습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되기 전 도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주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미쳤었다고, 정신이 나갔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에게 한 짓을 이제야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영을 내려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했습니다.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영의 눈물도 선주의 침묵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얼마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도영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벌금 30억 원과 추징금이 더해졌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춘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부축해 나갔습니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선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감정을 묻지 않는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감정은 저절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JS파크홀딩스 본사 대강당에서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꽃다발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선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아하게 올렸고 최소한의 장신구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회장 취임을 선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선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선주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경영, 직원 복지 향상, 사회 공헌 확대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대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담하게 나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주는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답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박선주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주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선주는 리셉션을 생략하고 본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선주는 차를 세우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벤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선주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을 떠나던 날, 결혼식 날, 시어머니에게 처음 욕을 먹던 날, 남편의 비리를 알게 된 날,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던 날, 그리고 법원 앞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날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들이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멀리 느껴졌습니다. 선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취임식 때와는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선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벤치에서 일어난 선주는 공원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선주.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